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이 집값 잡겠다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잇따라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 지난 6.27 부동산 대책에서는 초고강도 대출 조이기가 주요 골자였습니다. 집을 마련하려고 이제 차곡차곡 계획을 세웠던 많은 분들이 집을 포기해야 했고 집값은 오히려 더 고공행진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다. 실제로 내 집 장만을 하려던 젊은 가장이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로 피해를 봤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좀 자세히 짚어드리면 지난해 9월 신혼부부 특별공급분 신생아 우선 공급 청약에 당첨된 A씨는요. 분양가 18억 6천만 원 중 이 대출 등을 통해서 계약금에 이어 1차, 2차 중도금까지 모두 냈고요. 이제 잔금 3억 7천여만 원만 내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자기 발표된 정부의 6.27 부동산 대책 때문에 잔금을 마련할 길이 막혔고 결국 계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거기다가 현재 살고 있는 집 역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예정이라 거주할 곳을 잃게 됐는데요. 결국 이 젊은 가장은 국가와 이재명 대통령을 상대로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변호사님,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솔직히 법률적으로는 이게 과연 인용이 가능한 거라는 그런 의문은 있는데 너무 저는 공감합니다. 사실은 그 변호사로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면 좀 헷갈리지만 이게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사실 누구나 이게 대출을 받아가지고서 사실 내 집 마련하고 하는 게 너무 정상적인 것인데 그 민주당 정권은 꼭 시장을 이기려고 하잖아요. 근데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그냥 저도 약간 아까 막혔던 게 저도 집 마련하면서 그 상황이 순간 떠올랐어. 그냥 네. 이게 너무 그냥 안타까워요. 사실 법리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은 이 2천만 원이라는 위자료가 이 손해를 딱 전부하기엔 아주 부족한 금액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자료 소송을 낸 거는 단순히 이 돈을 받겠다 이거보다도 이 소송을 통해 가지고서 이제 이 분양계약 해제를 좀 유예한다던가 금감원 민원을 넣는다던가 아니면은 잔금 대출 안 일어나는 은행에다가도 좀 어쨌든 간에 좀 기간 유예를 한다던가 시행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제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그런 다양한 그런 절차를 취해서 어쨌든 간에 좀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있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 근데 인과관계가 인정되기는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안 되는 소송이라서 제가 어떻게 너무 열심히 하시겠다. 물론 다른 변호사님이 다른 논리를 만들어서 당연히 되는 걸로 만드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상황이 안타깝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다.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저도 이제 법률적인 의견은 김현기 변호사님과 동일합니다. 그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러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통치행위 이론 들어오고 하다 보면 그러면 여기에서 불법성이 없다 혹은 아니면 인과관계가 없다는 걸로 청구가 많이 기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송의 의미가 있는 게 현직 대통령들이 형사 고발은 많이 당했어요. 물론 헌법 84조에 의해서 수사가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근데 현직 대통령이 민사 소송 당한 경우는 드뭅니다. 드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주담대 6억 대출 제한 그 정책이 나왔을 때 이러한 사례가 많다고 보도가 많이 됐어요. 이게 첫 소송이면 아마 나도 이 피해 봤는데 줄줄이 소송이 들어올 걸 가능성이 있고요. 아마 이분이 저한테 왔으면 제가 법률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뭔가 보복을 하고 싶으신 거냐 그러면 국민으로서 대통령에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는 월급 가압류부터 걸죠. 혹은 분당직 가압류부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분께서 민사소송 제기했는데 나는 계란으로 바위를 못 깨지만 계란으로 바위를 더럽히고 싶다라고 하면 부동산가 이재명 대통령 월급 가압류부터 거시면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들이 이렇게 그 기분이 이렇게 많이 상했나라고 한번 되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줄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이런 점은 주의하셔야 돼요. 변호사 업계가 어려우니까 변호사들이 먼저 소송을 꼬시기도 합니다. 이거 소송하자. 가능성 있다. 근데 저도 김현기 변호사님과 동일한 의견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법률적인 자문까지 좀 해주셨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안타깝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이 젊은 가장이 이야기한 게 신혼 초기나 다둥이 양육 같은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이렇게 소득이 낮은 저소득 신혼 가정까지도 이런 고강도 대출 규제를 똑같이 적용하고 결국 이런 대책이 주거권 박탈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책적으로 결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 소송이 어떤 법리적으로 성공
소송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보다는 사실은 이런 소송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왜 이런 소송을 일반 국민이 대통령과 국가를 상대로 해야만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국가와 국민 사이에 지금 이 국민을 보호해 줄 수 있는 허들이 아예 다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국민이 아예 맨 앞에 나와가지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이 가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어떤 그 부동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내가 내년에는 이 정도 모으고 어디서 자금을 끌어와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인이 이 지금 청약이 당첨된 상황이니까 어떻게든 계획을 마련을 해가지고 이 기본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계약금만 내게 되면은 어쨌든 그 다음에는 본인이 알아서 살면 그렇죠.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가가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재명 정부가 개입을 하는 거는 결국은 이런 주거 상승의 사다리를 다 부셔버리는 겁니다. 아니 개인이 빚을 얼마 내서 내가 더 좋은 데로 가고 뭐 강남으로 가고 상급지로 가고 이거는 개인들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부동산을 좀 불려가지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것은 개인의 욕심으로 우리가 폄하할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욕심은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없고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이건 국가가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없는 건데 이재명 정부는 지금 여기에 칼을 들이대가지고 다 못하게 막아놓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청년들이 또 주거 마련이라든가 혹은 이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디딤돌을 통해서 자산을 좀 더 증식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의 꿈을 다 앗아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왜 우리들의 꿈을 짓밟느냐? 국가가 왜 우리의 행복 추구권을 마음대로 가져가느냐? 왜 마음대로 여기에 칼질을 하느냐라고 지금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재명 정부가 지금 부동산 정책이 3번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세 차례 이 627은 결국 맨 처음에 나온 거고 지금 11호 정책까지 나왔는데 이 세 가지 정책은 모두 지금 별로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고 이 집값 상승은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여기에 더 강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예고하고 있고 저는 이런 면에서 더 많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 국민의힘이 사실 지금은 뭐 107석, 180 이 정도 되는 의석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나 이런 국민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이렇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주는 국민의 뒤에서 우리가 보호막이라도 해줘야죠. 저는 그게 야당의 역할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잘못 나아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수단이자 해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또 짚어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최근 다주택자로 지목됐던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이 집을 내놨다고 합니다. 이게 보니까 지방 아파트는 팔고 또 서울 강남 아파트 그 60억 원대의 서울 강남 아파트는 보유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여튼 한 채 팔아서 이제 똘똘한 한 채만 이제 갖겠다는 건데 이게 오히려 강남 아파트 불패 진화나 아니면 지방 하락과 같은 자산 양극화로 이어진다 이런 지적이 있어요. 네, 일단은 이 집을 강유정 대변인은 작년 11월에 내놨는데 아직 안 팔렸다고 합니다. 높게 내놨으니까 안 팔린 거예요. 이거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주에 한 채가 있고요. 강남에 집이 아파트가 한 채가 있었는데 청주에서 본인이 3선 국회의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주 집을 팔고 강남 아파트를 갖고 있겠다, 반포 아파트를 갖고 있겠다 해서 그래서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사태까지 이어진 그런 것이 있었고요. 당시 문재인 정부 때도 김조원 민정수석이 아파트 2채가 있었는데 하나는 팔려고 내놨다라고 했는데 평균 주변 시세보다 2억을 더 넘게 더 높게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 팔리고 그냥 쭉 유지가 됐던 그런 거기 때문에 강유정 대변인이 그 지방 아파트를 판다는 그 진심성도 저는 사실 의심을 합니다. 얼마에 내놨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하는 악마다, 마귀다, 투기 세력이 아니다 하면 그러면 정가보다 좀 저렴하게 내놓으면 금방 팔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강남 아파트를 보유한다고는 이유는 본인도 알겠죠. 강남 가격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파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그 트위터나 X 글이나 혹은 아니면 국무회의에서 보여진 모습들이 결국 내로남불, 내 집 단속부터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내 집 단속부터 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청와대 참모진과 민주당 의원들 중 상당수가 아직도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팔라고 강제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 모습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내로남불 맞고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청와대 참모진 민주당 의원들 아주 공감합니다. 이거 솔직히 그런 시간으로 계속 좋았으니까 이게 너무 이게 대학교에서 그냥 뭐 제가 뭐 경제학 전공은 아니니까 잘은 모르겠지만은 맹크의 경제학만 봐도 결국은 비용은 당연히 나중에 가격에 그 이게 딱 계산 다 포함이 돼서 결국 되게 되어 있는데 규제를 통해서 이게 주택 구입
그에 대한 비용이 결국 더 올라가면은 그건 다 나중에 시장에 반영이 되고 결국은 더 올라가고 결국 자본 있는 사람들만 더 좋은 그 집을 사고 결국은 상급지라는 데가 더욱더 구별이 되고 그런 건 너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개개인들은 결국은 평생 그 공직 생활을 하고 그 후에 소위 말하는 뭐 전관이든 예우든 뭐든 그런 걸 받는다고 하더라도 못 살 집을 갖고 있다면은 그걸 포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 내로남불 너무 맞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앞으로도 향후에도 어떠한 정부가 들어도 어떠한 정권이 들어오든 부동산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그 서민 가정 중산층한테 가장 큰 재산은 결국은 이 부동산 하나인데 집 하나인데 이것에 대해서 너무 규제 일변도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 이게 결국은 부작용만 나오고 자기들 오히려 내로남불하는 모습만 보이게 되고 그들을 또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게 되고 이걸 얼마나 비극입니까?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도 집을 안 팔았어요. 네. 그분은 지금 계양 의뢰 국회의원을 하다가 대통령 되신 거잖아요. 그럼 계양 의뢰에서 당선이 됐으면 당연히 계양 의뢰 집을 사는 게 국회의원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지역구인데. 근데 그 계양 의뢰 규련동에 이제 그 센트레빌이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뭐 구체적인 동호수까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거기에 전세를 살고 있고요. 전세로. 그리고 본인의 그 자가는 지금 분당에 있거든요. 네. 예, 본인이 원래 있던 분당의 그 50평대 후반대의 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객관적으로 분당에 있는 집이 비싸겠습니까? 계양에 있는 집이 비싸겠습니까? 당연히 분당에 있는 게 비싸겠죠. 그러니까 본인도 분당에 있는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그 집은 팔지 않고 계양에 와서 국회의원을 할 때는 전세로 살았단 말이에요. 전세로 살 때에도 계양에서 쭉 살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몇 번은 살았겠죠. 하지만 본인의 본가가 분당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의 어떤 정황을 놓고 봐도 아니 대통령 본인 스스로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고 있고 여전히 그런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면서도 이걸 포기를 안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강유정 대변인 포함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다주택자들, 청와대 네. 다주택자들이 12명이 넘습니다. 56명의 참모 중에 12명이면 거의 뭐 3분의 1 수준인데 그 사람들도 사실은 지금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들에 대해서 팔라 말아라 강제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들도 똑똑한 한 채 가치를 알고 이 부동산 정책 어차피 집값을 올려줄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버티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일반 국민들한테는 뭐 마귀에 씌었다 뭐다라고 막말을 퍼부으면서 이렇게 다주택자들을 악마화하는 게 옳은 거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사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2021년 과거 대선 후보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 이 양도세를 70%, 80% 부담시키면 어떻게 팔겠느냐. 나 같으면 안 팔고 정권 교체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한 바 있는데요. 네.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렇게 어떻게 또 이런 기사를 또 역시 매일신문 1탄뉴스 대단합니다. 아니 뭐 본인의 과거가 뭐 몇십 년 전 과거도 아니에요. 불과 한 몇 년 전인데 2021년이니까 한 4, 5년 전 과거인데 그러니까 그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참모진들 내로남불도 문제이지만 본인 스스로도 과거에 했던 말에 대해서 기억도 못하는 것이고 그 지금 트위터를 이렇게 쓸 게 아니라 과거에 이러한 입장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인지 해명부터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양도세를 70% 부담시키면 안 팔고 집을 안 팔고 정권 교체를 기다린다. 이거 뭐 지금 국민들에게 정권 교체 기다리라는 말인가요? 예, 그렇게 생각이 좀 됩니다. 좀 황당합니다. 네. 네. 사실 이제 국민들은 이미 학습돼 있죠.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수많은 부동산 대책과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지만 결국 집값은 폭등을 했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통령은 이렇게 정교한 정책 수립보다는 또 SNS를 통해서 여론조사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단순히 이렇게 SNS로 호통치는 게 이게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된다고 보십니까? 뭐 전혀 안 되죠. 뭐 사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직에 있는 사람이 정책의 정교함이나 또 국민들에 대한 그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거나 그런 식으로 해야지. 그 SNS 뭐 X 제가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글자 수 제한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메시지라는 게 나와봤자 결국은 인상적인 것밖에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저는 뭐 그 다주택자들 뭐 악이 뭐 씌었다 뭐 이런 표현하는 것들 뭐 오히려 오로지 선거만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절대적으로는 다주택자보다는 집이 없거나 뭐 1주택인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호소 그 사람들도 근데 그런 지지자들도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당장의 감정적 만족으로는 다주택자들을 마귀화하고 막 그런 것들이 뭐 감정적으로는 뭔가 뭐 만족감을 주겠지만은 결국은 나의 지금 현재 상태
현재 그 경제적으로 어쨌든 좀 더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네. 오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정권이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근데 감정적인 그런 만족 때문에 막 지지하고 시원하다 통쾌하다 이러는 건 상당히 문제고, 그리고 이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그 지지자들이 그런 거에 호응을 하니까 더욱더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 저는 그 생각해서 뭐 부디 정책의 그 정교함이나 좀 더 나라를 생각하는 그런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최근에 경제학자들이 집값 원인을 통계학적으로 밝혀냈습니다. 뭐냐 하면 김영삼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영삼 정부부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이명박, 여기에서 보수 정권일 때는 뭐 집값이 내려갔고 네. 진보 정권일 때 집값이 올라가지 않았냐, 특히 문재인 정부 때는 뭐 38%까지 올라가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를 경제학자들이 쭉 보니까 결국 보수 정권, 진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당시에 통화량이 문제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도 집값이 올라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통화량을 엄청 풀었습니다. 뭐 이것저것 지원한다 그래서 그렇죠. 그 시중에 돈이 풀리니까 그것이 부동산으로 옮겨가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것인데, 지금 이재명 정부도 경제학자들의 얘기를 들어야 돼요. 특히 통계 수치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서 이건 정치 싸움이 아니라 통화량이 문제였어? 그럼 통화량을 억제해야 되겠네. 가뜩이나 캐비넛이 그 연준 의장이 됐으니까 통화량 억제를 하면서 민생지원금을 좀 철회를 하고 관리를 좀 해야 되겠네. 그러면 부동산 가격이 잡히는 거구나 라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부동산 정책을 잘해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잡힌 게 아니에요. 보수 정권은 긴축 재정을 했죠. 작은 정부를 표방하면서 그랬는데, 진보 정권에서는 확장 재정을 해가지고 이게 결국에는 부동산 시장에 불을 지폈다라는 거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밤중에 트위터를 쓴 이유는 네. 코스피 5천이 깨져서 그럽니다. 본인은 이거 6천, 7천 가야 되는데, 본인은 지금 현재까지의 유일한 업적인데 관세도 욕먹고 환율도 욕먹고 있는데 이거를 지켜야 되는데, 이 주식으로 돈 번 사람들이 주식 돈을 빼가지고 부동산에 갈까봐, 그래서 주택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또 살까봐, 여기에 대해서 트위터로 좀 강력하게 글을 짚으셨는데, 경제학자들의 통화량 원인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통화가 전화 통화가 아니라 금전 통화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요즘 진짜 이재명 대통령이 SNS로 굉장히 메시지를 강하게 내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은 이런 대통령의 SNS 메시지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 역시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라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라면서 법적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갑자기 SNS 병이 좀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하는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그런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사람은 야인이던 시절도 사실은 시절부터 그 SNS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온 사람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SNS 관리는 굉장히 계획적으로 관리를 네. 합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에 따라서 막 올리지 않아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두고 한꺼번에 올리거나 아니면 대변인들과의 어떤 그 긴밀한 조율 끝에 올리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올라온 글 하나하나가 다 의미심장해서 그걸 분석하게 되면 미국의 다음 행보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극히 감정적으로 그리고 즉흥적으로 올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유추할 수 있냐면, 올라가는 시간대가 보통 늦은 밤이거나 새벽입니다. SNS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새벽 시간대가 가장 위험합니다. SNS 할 때는. 이거 뻘소리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나중에 이불킥합니다. 이거 쓰면. 우리 유명하신 알렉스 퍼거슨 경께서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SNS는 인생의 낭비다. 지금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야당 대표 시절 때 그 뭔가 주목도를 끌어오기 위한 그 위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국정에 영향을 주고 또 그것이 국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모든 대통령이 다 무게감을 잡고 다 뭐 이렇게 SNS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닙니다만, SNS 해도 좋아요. SNS를 통해서 국민들과 소통하고 뭔가 조금 더 낮은 단계로 내려와서 뭔가 대통령을 우리가 바라볼 때 친근감 있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 홍보 효과라서 좋죠. 그러나 나오는 메시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수단을 SNS를 쓴다라고 해서 그 내용까지도 가벼워지면 안 되거든요. 수단은 가벼워지되 내용은 정교하고 내용은 그리고 항상 악의가 맞아야 됩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내용까지도 가벼워지면서 많은 어떤 우려를 낳고 있는 거죠. 이러다 실수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캄보디아어로 뭐 썼다 취급이 맞습니다. 지었잖아요. 네. 이거 굉장히 외교 결례거든요. 아무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그런 납치 범죄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캄보디아 정부를 상대로 캄보디아어로 그렇게
겁박을 하는 건 이건 좀 선을 넘었죠 사실은. 네, 중국어로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요거 제가 네.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네. 왜 글을 한밤중에 지웠냐. 김현기 변호사님도 아마 캄보디아 사건을 하실 텐데 저는 어제도 서울구치소에 가서 캄보디아에서 잡혀온 사람 접견하고 왔습니다. 캄보디아 관련 사건을 제가 한 10몇 건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캄보디아 사건에 뭐 10명인 조직도 있고 100명인 조직도 있고 30명 조직도 있는데 그 조직원들 중에 캄보디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조직 수뇌부는 다 중국인입니다. 특히 조선족 중국인들이 이제 실장급을 하고 있고 한국인하고 짝짝꿍인데 이 글을 썼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뭐 패가망신하겠다 글을 쓰니까 캄보디아 정부에서 야 우리가 자료 줄게 봐봐. 봤더니 아 이게 다 중국인들 범죄구나. 중국인 조선족들이 연관돼 있구나라고 해서 중국한테는 뭐라 못 그러니까 글을 삭제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장소만 캄보디아에서 일어난 범죄지 거기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한국인 혹은 중국인 이렇게 두 집단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한마디 하면은 참고로 저는 캄보디아 사건 한 건도 없으니까 찾아주시면 감사하고 그와 별개로 이게 저는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 기록물법으로 네. 봤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실은 내용이 뭐 별로인 게 올라갔다는 뭐 그런 문제가 아니라 삭제의 문제입니다. 사실 옛날 사관들 당연히 뭐 대통령 왕이 이걸 기록하지 말라고 했다라고 하면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다 이런 거까지 썼는데 어쨌든 개인이 하니까 개인의 계정이니까 이거는 지금 팔로워가 되니까 삭제 내역도 알고 하지만은 이게 나중에 봤을 때 대통령 기록물은 다 몇십 년 보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결국은 어떤 식으로 뭐 게시가 됐다가 삭제됐는지 내역에 대해서는 관리가 안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도 다 관리가 되고 특히 삭제의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게 일단 제 의견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자기 마음대로 삭제하면 안 되거든요. 안 돼요.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피드백을 받고 삭제 여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냥 본인이 올렸다가 본인이 삭제한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아마추어도 아니고. 너무 창피한 게 이제 국가와 또 대통령의 품격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면서 뭐 품격이 훼손됐다까지는 생각은 안 되거든요. 가끔가다 센 발언을 하긴 하지만 근데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생중계나 또 혹은 이러한 트위터 X에다가 글을 올렸다가 지웠다가 막 이런 걸 보면 아 품격이 너무 떨어져서 좀 창피해질 것 같습니다. 외국 나가면 외국인들이 얼마나 물어보겠어요. 야, 너네 대통령 X에다가 캄보디아로 글 썼다가 삭제했는데 무슨 내용이야?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창피합니다. 성남시장 하던 시절의 마인드로 대통령을 하시면 이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